네, 19일 앞으로 다가온 총선 상황, 오늘은 국민의힘 윤희석 선임 대변인, 더불어민주당 서영주 상근부 대변인과 자세하게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지금 공수처에서 이종섭 대사 조사와 관련해서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종섭 소환 조사가 당분간 어렵다. 그리고 압수물을 분석 중이고 향후에 소환 시기를 통보할 예정이다. 이런 입장을 밝혔는데 이 부분과 좀 관련해서 지금 이종섭 호주 대사가 어제 입국을 했는데 이를 놓고서 여야의 입장이 엇갈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먼저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오늘 발언을 보면 이종섭 대사는 소환도 되지 않았는데 귀국을 했다. 그런데 이재명 대표는 총선을 이유로 해서 대장동 관련 재판에 불출석하고 있다. 이렇게 이재명 대표에게 화살을 돌렸는데 먼저 오늘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발언 어떻게 해석해야겠습니까? 그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굉장히 그 예민한 사안에 대해서 딱 이재명 대표가 아플 만한 지점을 짚은 겁니다. 이종섭 대사가 소환도 되지 않았는데 어쨌든 야권에서도 계속 요청을 하니까 들어왔습니다. 물론 방산협력 공관장 회의차 온 것이지만 어쨌든 조사에 응한다. 조사를 안 받기 위해서 호주로 간 게 아니다라는 것을 바로 증명을 하지 않았습니까? 민주당에서는 공항까지 가서 시위도 하면서 굉장히 정치적으로 이득을 얻기 위해서 노력을 했었습니다마는 한동훈 비대위원장 말처럼 그렇다면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이런 것과 관련해서 법적인 절차와 관련해서 어떤 자세를 가졌느냐 그것을 찝은 겁니다. 이재명 대표 지금 최근에 몇 차례 재판에 늦기도 하고 아예 안 가기도 했어요. 다른 일반적인 국민이 형사 피고인이 됐을 때 재판을 받을 때 과연 재판을 안 갈 수 있느냐 그런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이재명 대표 변호인들은 지금 총선에 임하는 제1야당 대표라는 입장을 헤아려달라는 말을 하는데 법 앞에 평등이라는 것을 모든 국민이 아는 이 상황에서 법을 제일 먼저 지켜야 할 또 법조인이기도 한 이재명 대표가 그런 태도는 전혀 없이 그냥 나 몰라라고 재판을 안 간다. 수차례 재판 연기하지 않았습니까 그동안? 이 부분을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짚은 것이고 이것과 관련해서도 국민들께서 이재명으로 대표되는 민주당이라는 곳이 법을 지키는 그런 관점에서 어떤 자세를 갖고 있느냐 충분히 판단하실 수 있는 근거를 제공한 것이라고 저는 봅니다. 네, 서영주 대변인께서는 오늘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발언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다급하긴 다급했구나.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예민한 문제거든요. 국민들은 지금 이종섭 호주 대사가 도주 대사로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최수근 상병에 대한 순직에 대해서 수사회합에 대통령실이 관련돼 있고 대통령실이 관련돼 있다면 최종 결정권자는 대통령이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수사가 진행될수록 가장 압박을 받는 건 대통령이기 때문에 행여나 대통령이 이런 걸 의식해서 핵심 피의자이자 핵심 증인인 이종섭 전 장관 호주 대사로 해서 언론도 만나기가 힘들고 수사기관이 조사하기도 힘든 호주까지 보낸 거 아니냐. 이게 지금 문제의 본질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결국에는 민심이 안 좋아지자 결국에는 11일 만에 다시 데려왔어요. 도망갈 때는 런종섭, 돌아올 때는 턴종섭 이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이 부분에 대해서 두 가지가 참 납득이 안 되는 게 공수처에서 수사를 하는 것은 늘 한동훈 장관이 그랬잖아요. 받는 사람이 일정을 정하는 게 아닙니다. 수사기관이 정하는 거죠. 그 일정에 맞춰서. 근데 그 맥락은 또 사라졌고요. 두 번째 이재명 대표 재판하고 지금 이종섭 호주대사 이 조사가 무슨 상관이죠? 예를 들면 이재명 대표가 재판에 불출석하는 부분들은 본인이 출석하면 본인을 변론할 수 있는 시간이기 때문에 본인한테는 이득의 시간입니다. 그런데 이걸 포기했다는 것은 지금 총선을 앞두고 당대표로서 전국을 돌아다니기 때문에 본인 개인의 사법 리스크에 대해서 변론할 수 있는 기회를 포기하고 그리고 재판장에 안 나가면 판사가 괘씸죄가 있잖아요. 그런 걸 감내하고라도 당대표로서 이번 총선을 반드시 승리하겠다는 의지 표현입니다. 그다음에 대장동 재판은 물론 피해자가 출석을 해야 되지만 불출석 사유서를 해서 받아들이지 않았던 부분이고 선거법 관련해서 피해자가 출석하지 않아도 돼요. 그래도 재판이 진행되기 때문에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한동훈 그 비대위원장께서 이종섭 전 장관과 그다음에 이재명 대표를 연관지어서 어떤 사법의 정의를 세웠고 이종섭 전 호주 대사 아니 전 장관을 데려와서 공수처에 마치 수사를 받을 것처럼 공정한 것처럼 이 문제가 다 해결된 것처럼 보이기 위한 하나의 말하자면 국민을 속이기 위한 블러핑이다라고밖에 판단할 수 없습니다. 네, 민주당은 이종섭 대사의 출국 논란과 관련해서 대통령실이 허위 공문서를 작성했다면서 윤석열 대통령과 또 대통령실 관계자들을 공수처에 고발을 했는데 어떤 내용입니까? 이 허위 공문서 부분들은 출국을 하는 데 있어서 과연 이게 맞느냐 그거죠. 이 문서들이
이 직분에 맞는 호주 대사로서의 어떤 그런 여러 가지의 서류들을 검토가 제대로 됐는지 거기에 대해서는 모르겠다. 그다음에 출국 금지에 대해서도 이 건이 공수처에서는 반대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들을 법무부에서 승인해서 갔다는 것이고 결국에는 원본이 아니라 사본을 들고 가는 부분들 여러 가지들의 일련의 이종섭 전 장관을 호주 대사를 임명하는 과정 자체의 서류 자체가 결국에는 이게 부랴부랴 하다 보니 허위 공문서에 준할 수도 있겠다라는 측면에서 이거를 공수처에 고발한 건데 대통령을 고발한다고 해서 수사가 이루어지지는 않죠. 대통령 형사소추권 내에서 면책이 되기 때문에 물론 이걸 정치적인 행위라고 하겠지만 맞습니다. 저는 거기에 대해서 부인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총선을 앞두고 민주당이 최소한 이 윤석열 대통령과 윤석열 정부, 국민의힘이 공정한가에 대해서 화두를 던지고 가는 거거든요. 공정 프레임을 지금 말하자면 전쟁터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실수하신 거예요. 상대가 실수를 했는데 그거를 파고들지 않으면 야당이고 또 지금 현재 승부를 가르려는 어떤 그 경기자의 입장이겠습니까? 라는 차원에서는 지금 빈틈을 보였을 때 이 부분에 대해서 국민들이 민심이 들끓고 있다라는 차원 다 합쳐서 지금 공격에 들어갔다 그래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민주당은 이 이종섭 대사 출국 논란과 관련해서 특검까지도 총선 전에 추진하겠다는 입장인데 이번에 이렇게 대통령과 대통령실 관계자들을 허위 공문서 작성으로 또 고발한다는 이 입장은 어떻게 보십니까? 방금 전에 말씀하셨잖아요. 정치적인 공세라고 인정을 하셨으니까 다행으로 생각합니다. 총선 앞두니까 민주당 좋아하는 특검이라는 단어를 꺼내서 또 이것을 뭐 허위 공문서 작성이다 이런 식으로 공격을 하시는데 간단하게 얘기를 하면 이종섭 전 장관 현 호주 대사에 대해서 호주 대사가 아닌 국내에서 체류하는 어떤 뭐 기관장에 임명을 했다면 아무 문제가 없는 얘기예요. 물리적으로 한국이 아닌 해외 다른 나라에서 근무할 수밖에 없는 그런 공관장으로 갔다는 것을 가지고 지금 얘기하는 건데 그럼 결국 문제되는 것은 물리적인 거리입니다. 이종섭 대사를 소환을 할 경우에 올 수 있느냐? 공수처에서 수사를 할 때 정말 데리고 와서 조사를 할 수 있느냐? 뭐 이거를 물리적인 거리로 지금 판단을 하는 거예요. 호주하고 한국하고 거리가 좀 멀긴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대사인 신분에서 소환을 했는데 안 온다? 그렇게 상상할 수는 없는 겁니다. 그냥 단순하게 그런 거를 가지고 정치 공세를 하는데 어쨌든 회의가 잡혀서 이종섭 대사가 들어왔고요. 또 공수처에서 그렇게 되면은 출국하는 걸 출국 금지를 푸는 것을 반대했다고 하지만 반대 명분도 없어요. 수사를 지금까지 하지를 않았습니다. 딱 한 번 1월 달에 압수수색하고 나서부터는 전혀 조사가 진행된 게 없었거든요. 이제 와서 부랴부랴 뭐 압수물 분석하고 소환 시기 조율한다고 하는데 앞뒤가 다른 공수처의 태도에 대해서도 균형적으로 봐야지 이종섭 대사가 호주로 출국한 것만 가지고 도주를 했다느니 이런 식으로 공격을 하고 또 그 과정에 있어서 허위 공문서를 작성했다. 이런 식의 공격이 과연 국민들께 먹힐까?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네. 조금 전에 전을 드렸습니다만 이종섭 대사가 귀국을 하면서 한국에 체류하는 기간 동안 공수처에서 조사를 좀 받았으면 좋겠다 이런 입장을 밝혔습니다만 공수처에서는 아직까지 수사 준비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당분간 소환 조사는 어렵다 이런 입장을 밝혔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연합뉴스 TV에서 단독으로 취재한 내용에 따르면 이종섭 대사 측은 4월 중반까지는 기다리겠다. 그러니까 4월 10일이 총선이니까 총선 이후인 4월 중반까지 기다리겠다. 다만 공수처가 부르지 않았는데 자진해서 출석할 계획은 없다. 이런 입장을 이종섭 대사 측에서 밝혔습니다. 지금 공수처에서 소환 조사가 없다라고 밝혔고 이종섭 대사 측에서는 4월 중순까지는 좀 기다리겠다. 이런 입장을 밝혔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봐야겠습니까? 그러니까 방금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공수처가 출국 금지 해제하는 것을 반대한다는 논리가 전혀 없는 거예요. 출국 금지를 해제하는 것을 반대한다. 즉 출국을 못하게 해야 된다는 얘기는 이종섭 대사가 한국에 있는 상태를 유지하면서 조사를 하겠다는 뜻으로밖에 안 들리잖아요. 그런데 그게 3월 4일입니다. 3월 4일. 지금 총선 이후까지 뭐 예를 들어 4월 20일까지 한국에 있다. 그리고 그때까지라도 조사를 해달라는 얘기잖아요. 그 계획이 없다고 한다면 앞서 얘기한 출국 금지 해제에 대해서 반대한다는 논리가 전혀 없고 그냥 붙잡아 두겠다는 얘기밖에 안 되고 정치적으로 모르겠습니다. 공수처에 있는 분들도 공무원인데 정치적인 어떤 의도를 가지고 얘기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밖에 안 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호주 대사로 나가 있는 분에 대해서 단순히 외국에 있다는 이유만으로 지금 국내에 체류하게끔 만들겠다 이 논리밖에 없다. 이 부분을 제가 계속 강조하는 겁니다.
네, 서영주 대변인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니 그러니까 총선을 앞두고 이건 외교 결례 이런 운운하면서 이종섭 대사의 호주 대사 임명을 얘기하는데 그게 안 먹히잖아요. 지금 민심이 들끓으니까 11일 만에 다시 불러들인 거를 인정해야 됩니다. 들어올 때 뭡니까? 이 수사에 대해서 수사받겠다고 한 게 아니라 방위산업 관련해서 뭐 저희 공관장 회의를 25일 날 잡았기 때문에 들어왔다고 또 하잖아요. 네. 얼마나 국민들을 바보로 하면 이렇게 하겠어요. 그냥 떳떳하게 이 부분에 대해서 털기 위해서 왔다. 나는 수사에 응하겠다라든지 아니면 본인의 거취를 명확하게 하면서 자진 사퇴하고 수사가 끝나고 나서야 본인의 어떤 임명이나 공직에 임하겠다 이런 것도 아니잖아요. 참 저는 이게 보면서 왜 어제 한 일을 다 잊어먹지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장관 시절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제가 이거 찾아봤는데 그때 송영길 그 전 대표 관련해서 이재명 당대표 관련해서 검찰의 조사 일정을 조율을 할 때 이런 얘기를 해요. 조사 일정은 본인이 원한다고 잡는 게 아니다. 수사 일정에 맞춰서 잡는 것이다. 이게 본인이 한 말이에요. 그러면 공수처한테 왜 다그치죠? 공수처가 잡는 거예요, 수사 일정은. 특별합니까? 이종섭 전 장관이, 호주 대사가? 뭐 본인은 무슨 특혜를 받아서 예를 들면은 수사 일정을 잡아줘야 됩니까? 공수처가? 그건 아니잖아요. 이런 의미들이 뭐냐면 지금 총선을 앞두고 급한 겁니다. 이걸 털어내야 돼요. 뭔가 공수처에서 수사를 해야만 뭔가 이게 의문이 없고 떳떳하게 숨기는 게 아니라는 것을 이제 방증하는 그런 작업들과 행위를 하는 것인데 저는 이걸 보면서 참 이것도 꼼수다. 4월 중반까지 기다리겠다. 이게 왜 그러냐면요. 안 기다려도 못 나가요. 총선 끝날 때까지는. 또 4월 10일 전에 이종섭 전 장관이 25일 날 그 재배 공관장 회의 끝나고 나가잖아요. 그러면 또 이슈가 됩니다. 또 2차 도주다. 이거를 만들기 때문에 총선까지는 꼼짝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중반까지 기다린다고 하는 것이다. 라는 측면에서는 이종섭 전 장관, 그냥 호주 대사에 대해서는 지금은 공수처를 압박하고 수사해라. 공수처가 정치질하냐 이런 식으로 할 게 아니라 정확하게는 이종섭 호주 대사가 자진 사퇴를 하든 대통령께서 거취를 결정해서 말끔하게 한 다음에 수사를 받아라 하는 것들이 해결 방안이다. 저는 그런 네. 말씀드립니다. 이종섭 대사가 자진 사퇴해야 된다 이런 말씀 주셨으니까 윤석 대변인 말씀 듣겠습니다. 그 민주당은 뭐든지 사퇴하라고 그러고 뭐 나가라고 그러고 이런 거 좋아하잖아요. 제가 공수처에다가 수사를 하라고 압박을 한다 이런 뜻으로 얘기한 게 아니라 애초에 3월 초에 공수처에서 이종섭 대사에 대한 출국을 허용하지 말라는 의사표시를 했다는 것을 문제 삼는 거예요. 그거는 뭘 예정하고 있는 겁니까? 공수처에서 준비를 다 해놨으니까 그 소환조사 할 건데 나가면 안 됩니다. 이런 의사표시를 받아들여야 되는 게 상식적이지 않아요? 그런 차원에서 들어왔단 말입니다. 그럼 공수처에서 화답을 해야죠. 그럼 왜 나가지 말라고 했는지를 이해를 하도록 설명을 해야 되는 거예요. 공수처는 뭐 압박을 하는 게 아니에요. 송영길 대표가 검찰청 가서 나 좀 조사해 주세요. 이거하고 전혀 다른 얘기입니다. 검찰에서 송영길 대표 보고 들어오라고 한 적도 없고요. 자기가 가서 그냥 정치적으로 뭔가 드러내기 위해서 그냥 거기서 들어놓고 수사해달라고 한 거예요. 그것하고 이종섭 장관, 이종섭 대사의 케이스가 같느냐 전혀 다르다는 것을 국민들께서 분명히 아시라고 저는 판단합니다. 네, 저는 여기서 궁금한 것들이 이종섭 호주 대사도 일반 국민과 똑같이 대우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왜냐면 공수처도 검찰과 같은 역할의 국가의 독립적인 수사기관인데 그러면 이종섭 호주 대사에 대해서는 피의자에게 이렇게 자세하게 상세하게 설명해서 저희가 조사 일정이 이렇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조금만 기다려 주시고요. 저희가 빠른 시일 내에 불러드릴 테니까 조금만 참으십시오. 이렇게 하지는 않잖아요. 검찰도 그렇고 공수처도 그렇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윤석열 대통령이 판단을 잘못한 것이고 결국에는 이종섭 전 장관을 결국에는 이 수사를 다 털어지지 않고 호주대사에 임명하면서 결국 이 말하자면 화를 불러온 것입니다.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비판하는 게 아니라 저는 말하자면 조언을 드리는 겁니다.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은 자진 사퇴시키고 수사를 깔끔하게 받아라만 해야 이번 총선에서 최소한 국민의힘이 그나마 이 들끓는 민심을 잠재울 수 있다라는 것이지요. 글쎄요, 뭐 저희한테 조언까지 별로 구하고 싶지는 않아요. 재판도 안 나오는 당대표를 가지고 있는 민주당 쪽에서 지금 검찰 또 공수처 이런 소환 일정 가지고 왈가왈부할 그런 사안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재명 대표부터 재판에 출석하세요.
네. 이재명 대표는 제가 말씀드렸지만 재판에 출석 안 하면 본인이 불리하다니까요. 그걸 감내하고 지금 이 행위들을 하는 것이다. 그런 말씀드립니다. 예. 지금까지의 상황이 총선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 여야가 지금 서로 생각하는 게 좀 다릅니다. 한동훈 위원장은 문제가 다 해결됐다라고 얘기를 했고 그리고 여권으로서는 이제 지지율 반등을 좀 이렇게 꾀할 수 있는 어떤 계기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민주당 김부겸 상임선대위원장은 정권 심판론에 불이 붙었다. 민주당 상황이 더 좋아졌다 이렇게 얘기를 했더라고요. 지금 상황에 대해서 뭐 민주당 상황이 더 좋아졌다. 또는 이제 저희가 이제 반등을 해서 조금 더 나아지는 방향으로 한다. 이게 양쪽 다 상충되는 얘기잖아요. 예. 이런 얘기가 나오는 이유가 몇 주 사이에 그 총선 전망에 대한 어떤 여론조사라든지 이런 게 너무 많이 달라졌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걸 면밀히 보다가도 숫자가 많이 바뀌니까 지금 이게 맞나? 지금 여기가 어딘가? 이런 굉장히 헷갈리는 상황이 많이 벌어집니다. 이종섭 대사건도 그렇고 뭐 예를 들어 강북을에 민주당에서 조수진 후보 공천 취소한 거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가 엇갈리고 있잖아요. 민심이 출렁일 수밖에 없는 시기이기 때문에 어떻게 판단하냐 하는 것은 아전이 수격으로 해석될 수도 있겠지만 제일 중요한 거는 국민들께서 어느 지점을 바라보고 있냐는 거예요. 지금 이 선거가 물론 집권 3년 차에 벌어지는 정권 심판적인 성격의 총선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지만 시기적으로 잘 보면은 민주당 이재명 사당화, 이재명 대표의 완벽한 당권, 그 당권 심판론의 선거가 될 수도 있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서로가 이 상황을 어떻게 해석하느냐, 여기에 따른 서로의 주장인 것이다. 다만 저는 국민의 입장에서 얘기하는 사람이니까 국민들께서 지금 뭐 이종섭 대사건이라든지 뭐 황상무 수사건이라든지 민주당에서 막 얘기하고 있지만 본질에 대해서 얘기하지 않고 있는 민주당에 대해서도 분명히 판단을 내리실 거라는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총선 전망을 저는 밝게 본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네, 서영지 대변인님. 그냥 저는 아주 그냥 객관적으로 얘기를 하면 이 총선 전망이 밝았냐 안 밝았냐를 가늠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처음에 정권 심판 부분에 있어서 왜냐하면 이제 당내 여러 가지 민주당의 공천의 잡음들이 있었고요. 국민들이 오해 섞인 시각으로 많이 바라봤었죠. 근데 저는 윤석열 대통령이 이렇게 민주당을 도와줄 거라는 생각도 못했습니다. 이거는 뭐 민주당을 위해서 그냥 스스로 자폭하신 그런 느낌이에요. 어떻게 이종섭 전 장관을 호주대사로 임명하면서 완전히 전세가 역전됐거든요. 그리고 민심 출렁대기 시작합니다. 각종 여론조사 지표를 보면 그게 증명하지 않습니까? 저는 그런 의미에서는 정권 심판의 어떤 그 밑에 있던 기저에 이 폭발력을 거기에 기름을 부은 게 윤석열 대통령이라는 측면에서는 지금 국민의힘도 당황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오죽하면 그 현장에서 뛰는 중진 의원부터 시작해서 현역 의원들이 이종섭 전 장관 처리하라고 난리 쳤지 않습니까? 바로 그게 입증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판세는 이미 정권 심판론에 윤석열 대통령이 기름을 부었고 지금 결국에는 이제는 정권 심판해야겠다라는 것이고 가장 아쉬운 것은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좀 안쓰러운 것들은 그렇게 윤석열 대통령을 숨겨놓고 총선을 치르려고 노력했는데 결국에는 대통령 스스로가 나와버렸어요. 그러니까 답이 없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저는 굉장히 국민의힘은 소가리를 하고 있을 것이다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네, 이 내용도 좀 짚어보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주기환 전 광주시당 위원장을 대통령 민생특보로 임명을 했습니다. 민생특보 임명은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처음인데 그런데 주 전 위원장은 앞서서 국민의 미래에서 비례대표 24번을 받았고 호남권에 대한 배려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사퇴를 했습니다. 이후에 친윤계 의원들도 비례대표 명단에 대해서 좀 반발을 했습니다만 조배숙 전 의원이 명단에 포함되는 것으로 좀 조정이 됐고 당이 최종 비례 순번을 발표한 지 하루 만에 윤석열 대통령이 주기환 위원장을 민생특보로 임명을 했는데 아무래도 하루 만에 이 임명이 이루어지다 보니까 여러 가지 좀 해석이 나오고 있는데 이 부분 어떻게 봐야겠습니까? 뭐 일각에서는 비례대표 이 명단 확정된 시점에서 뭔가 용산 대통령실에서는 뭐 불만을 갖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갑작스럽게 또 주기환 민생특보 임명을 했다 이렇게 보는데 저는 반대로 해석을 합니다. 당에서 호남을 배려해서 조배숙 전 의원을 추천을 했단 말이죠. 그럼 이제 주기환 광주시당 위원장이 비례에 못 갔으니까 그 부분을 용산 대통령실에서 또 배려를 한 거예요. 당에서 배려할 수 없었던 사정을 용산 대통령실에서 받아서 민생특보로 임명함으로써 또 호남에 있는 유력한 인사에 대한 그런 배려를 한 것이다.
이렇게 해석을 해야지 지금 총선을 앞에 두고 용산 대통령실과 국민의힘 여당이 갈등을 일으킬 요소가 원인이 또는 이유가 전혀 없지 않습니까? 근데 이것을 자꾸만 갈등이 있다, 뭔가 심상치 않다 이런 식으로만 해석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 갑자기 임명한 것은 뭔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 해석을 하는데 저는 그럴 이유가 없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이것은 용산 대통령실에서 호남 유력 인사인 주기환 민생특보를 임명함으로써 저희가 항상 얘기하는 서진 정책, 호남을 배려하기 위한 저의 행보가 계속된다는 것을 대통령실에서도 간접적으로 보여준 것이다. 저는 그렇게 해석하고 싶습니다. 네, 당정 갈등으로 보는 것은 무리한 해석이다 이런 말씀이신데 서 대변인께서는 어떻게 해석하십니까? 그냥 좀 상식적으로 보시죠. 그러니까 지금 이종섭 전 장관의 호주 대사 논란, 도주 대사 논란 속에서 국민의힘 난리가 났는데 그 이철규 영입위원장이 윤석열 대통령하고 친한 친윤으로 알려지지 않습니까? 복심 마음을 안다. 근데 비례대표 관련해서 갈등을 초래하는 발언들을 합니다. 이유는 그거죠. 왜 마음대로 한동훈 비대위원장 사천을 했냐.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건 뭐냐면 결국에는 용산이나 이철규 영입위원장이 바라는 인사들이 앞순위에 못 들어왔다는 것이에요. 불만이죠. 근데 그래서 사람들이 이유가 뭘까? 정말 그럴까? 호남을 배려하라고 했다. 순위 자체가 한동훈 비대위원장 위주로 됐다 하는데 다 추측을 했었는데 이 주기환 민생특보를 대통령실에서 용산에서 임명하는 순간 주기환 이 후보 때문이었구나라는 걸 눈치채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엔 이분을 챙기기 위해서 이 난리통에 그 또 다른 갈등을 초래했다라는 측면이 지금 현재 국민의힘의 공천 과정이다. 그거는 뭐냐면 용산의 의중이 끊임없이 전달되고 있었다라고 추측할 수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저는 대통령이 인사권이 있고 이 대한민국에 가장 큰 인사권이 있지 않겠습니까? 또 민생특보 자리를 갑자기 만드는 건 좋지만 주기환 후보, 지금 민생특보가 윤석열 대통령과 개인적 인연이 아주 상당하다는 거는 누구나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오랫동안 광주 쪽에서 있으면서 식사도 오래 하고 술도 많이 드시고 여러 가지 인간적 교류를 했던 분인데 이건 너무 사적인 임명이지 않냐. 비례 후보 떨어졌으니까 그 자리 못 챙겨주니까 내가 그러면 용산에서 민생특보로 챙겨줄게. 국민들의 눈높이에 맞는 인사였을까라는 측면에서는 이번 총선에 도움되는 인사는 아니었다라고 좀 평가하고 싶습니다. 그건 제가 좀 바로잡을 게 있는데요. 사적으로 윤 대통령과 주기환 민생특보가 어떤 인연이 있는지 그것을 앞세운 게 아니라 지금 현재 광주시당 위원장이고 지난번 지방선거에서 광주시장에 출마를 해서 15%가 넘는 득표를 한 분이에요. 광주에서 15%가 넘었다는 것은 저희 당의 입장에서는 굉장한 성과거든요. 그런 성과를 얻은 분이고 또 광주에 있으면서 저희 당 당원 수를 2만 명 이상 늘린 분입니다. 그러한 공로가 있는 분이기 때문에 비례에서 좀 배려를 받아야 된다는 주장을 하신 분이 있었고 충분히 민생특보를 맡을 만한 그런 역량과 성과가 있는 분이기 때문에 임명을 한 거지 어떻게 국가 요직에 사적 인연을 가지고 임명을 한다는 그런 상상을 할 수 있겠습니까?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를 잘 생각해 보시면 민주당에서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얼마나 정파적이고 정책 공세인지를 국민들께서 판단하시라고 생각합니다. 네. 선거 이제 19일 남았습니다. 앞자리가 1로 바뀌었는데요. 오늘은 양당 대표가 모두 충남을 찾았습니다. 충청은 선거 때마다 캐스팅 보트로 꼽히는 지역인데 먼저 각 당에서는 지금 충청 민심 어떻게 읽고 계시는지 들어보겠습니다. 먼저 윤희석 대변인님. 그 충청에서 예를 들어 대전 같은 경우에 7석이 있는데 지난번에 한 석도 저희가 못 얻었단 말이죠. 충남, 충북에서도 저희가 반을 넘지를 못했습니다. 세종에서는 2석 다 잃었고요. 그런 상황인데 지금 저희가 느끼는 감으로는 그때보다는 훨씬 좋은 상황이다. 특히 대전에서 그 당시에 4년 전에 굉장히 아깝게 떨어진 지역구가 3군데가 있었어요. 거기에 이상민 의원이 민주당에서 5선의 이상민 의원이 저희 당으로 오시지 않았습니까? 이런 여러 가지 효과가 있기 때문에 또 여당 저희가 이제 대통령을 보유한 당이라는 거 그런 차원에서 볼 때 충청 지역에서 조금 저희에게 좀 유리한 상황이 좀 벌어지지 않냐 생각합니다. 제가 굉장히 조심스럽게 말씀드릴 수밖에 없는 것은 이 소선구제의 이 국회의원 선거의 결과에 대해서 하루 전에도 모르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린 거고 어쨌든 지금 분위기상
굉장히 좋은 징조를 저희는 많이 느끼고 있다. 네. 이 정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민주당에서는 지금 충청도 민심 어떻게 읽고 계십니까? 중원이라고 표현하고 충청은 늘 민심이 가장 명확하게 왔다 갔다 했던 데입니다. 그러니까 심판에 대한 의식이 강한 곳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근데 최근에 전체적으로 이 윤석열 정부의 오만한 어떤 판단들, 저는 저 이종섭 호주대 사건이 매우 큰 영향을 미쳤다고 보는 것이고요. 지금 보면은 수도권이 처음에는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공천할 즈음에는 이 이종섭 도주대사에 대한 이 일이 터지기 전에는 수도권이 출렁이면서 국민의힘 쪽으로 가는 거 아니야라는 그런 느낌도 있었는데 이게 터지면서 급격히 수도권이 다시 민주당으로 돌아오는 정권 심판론의 양상을 보입니다. 그리고 그게 낙동강 벨트인 부산에서도요. 처음에는 국민의힘의 어떤 전체적인 지형이 낙동강 벨트를 위주로 단단하게 좀 구성이 됐는데 다시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결국에는 수도권과 낙동강 벨트가 무너진 상황에서 중원은 큰 의미가 있다고 지금 말씀을 하시는 것들이고요. 현장을 나가보면 그런 얘기를 합니다. 처음에는 좀 냉랭하고 지켜보고 관망하는 그런 민심들을 좀 느꼈는데 가보면 이번에 꼭 정권 심판을 하자는 그런 민심들이 더 많이 현장으로 나오고 있다라는 측면을 봤을 때는 뭐 여론조사 지표를 여기서는 구체적으로 말할 수 없으나 현장에서 느끼는 체감은 정권 심판론이 이 충청권에서도 들끓기 시작했다라는 것들이 현장에서의 전언들입니다. 네. 오늘 충남에서 여야 대표의 발언도 좀 짚어보겠습니다.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조국과 통합진보당 후예들은 정상적인 정당 체제에서는 주류가 될 수 없는 극단주의자들인데 이런 범야권 극단주의자들을 막기 위해서 여당을 지지해달라 이렇게 얘기를 했고 이재명 대표는 이번 총선은 완벽한 신한일전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아직도 청산되지 않은 친일 잔재가 많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여야 대표의 오늘 발언 소영주 대변인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이제 뭐 시작이죠. 이제 점점 더 거칠어질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뭐 국민의힘은 이게 오랫동안 써왔던 레퍼토리죠. 종북 이 종북 세력, 색깔론 뭐 이런 거를 들먹이면서 결국에는 민주당은 북한과 친한 세력이다. 결국에는 대한민국에 있어서의 어떤 반국가 세력이라는 인식을 줌으로써 말하자면 보수를 직결시키고 이 중도층에 있어서의 어떤 민주당으로 다가오는 부분들의 장벽을 치려는 오래된 그냥 구태적인 전술이고 메시지다라는 것이고 일단은 뭐 이제 신한일전 부분들은 최근에 그 윤석열 정부가 2년 동안 보여줬던 일본과의 어떤 여러 가지 외교 관계에 있어서 과연 우리의 대한민국 역사까지 넘겨가면서 이 한일 관계를 풀어가야 되느냐부터 시작해서 오염수부터 그런 어떤 맥락에서의 이제 일성이다. 저는 이게 다는 아니라고 봅니다. 이 뭐 신한일전으로 이번 프레임으로 갈 건 아니고요. 일단은 말하자면 첫 일성을 좀 세게 던진 것뿐이라서 색깔론과 신한일전 이게 뭐 오랫동안 여야가 해왔던 총선의 메시지였기 때문에 뭐 그렇게 놀랄 일은 아니더라고 봅니다. 네, 윤희석 대변인님. 한동훈 비대위원장 얘기부터 하자면 조국 그리고 이 통진당 후의 세력들이 국회에 들어올 수 있는 이 길을 열어준 이 주은연동형 비례대표제에 대한 비난에서 오늘 발언의 연원을 찾을 수 있다고 봅니다. 정상적으로 정당 지지율을 가지고 생각을 한다면 지금 통진당 세력들은 국회에 들어올 수가 없어요. 그런데 주은유성정당이라는 이름으로 더불어민주연합이라는 당을 만든 민주당이 그 세력들의 뭐 3석 정도 그 당선 안정권 순번을 부여함으로써 국회에 들어오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왜 이런 길을 만들었느냐? 결국 27년 대선에서 조금이라도 유리한 고지를 차지하고자 하는 그런 정치적 의도 때문에 이재명 대표가 했다고 보는데 이게 과연 국민을 위해서 또 우리나라 전체를 위해서 맞는 것이냐? 아무리 정치적 이득을 취하려고 하더라도 정도가 있는 건데 그걸 너무 넘어서 이런 행위까지 하니까 한동훈 비대위원장 그런 얘기를 한 거고 조국 신당 마찬가지입니다. 거기 비례대표 명단 보셨잖아요. 조국 대표를 포함해서 1번 박은정, 뭐 뒤에 차규근 이런 분들 보면은 죄다 뭐 유죄를 받거나 아니면 지금 기소돼서 재판 중이고 뭐 수사받는 사람들이에요. 거기 황운하 의원까지 이제 가 있지 않습니까? 이런 상황에서 이런 분들이 국회에 들어오게 된다. 이 국회가 어떤 국회가 되냐는 그런 우려를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얘기를 한 거고 그다음에 이제 이재명 대표가 신한일전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럼 제가 여쭙고 싶어요. 구한일전은 그럼 뭡니까?
어느 쪽 한일전을 얘기하는 거예요. 뭐 축구를 얘기하는 건 아닐 것 같고 어떤 프레임으로 한일전이라는 얘기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아까 방금 말씀하신 것 중에 후쿠시마 오염수 관련 얘기를 살짝 얘기하셨는데 작년에 그렇게 오염수 방류 관련해서 여야가 치열하게 얘기를 했었던 그 기억. 서영주 부대변인하고 저도 방송에서 여러 번 얘기했는데 그 이후의 상황에 대해서 민주당 알고 계세요? 그렇게까지 세게 얘기했었으면 지금 이 상황 몇 달이나 지난 가운데 얼마나 우리나라로 그런 그 오염수가 들어왔고 어떤 영향이 있었고 이거 얘기해줘야 되는 게 도리가 아니겠습니까? 한마디도 안 하고 있잖아요. 왜 안 하느냐? 영향이 거의 없기 때문이에요. 저희가 주장했던 대로 과학적으로 증명이 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도 국민들을 우습게 보고 이런 거짓된 주장을 조금씩 반복하면서 또다시 프레임화해서 신한일전이라는 용어를 만든 이재명 대표가 과연 정상적으로 지금 이 상황을 보고 있느냐 저는 강한 의문을 갖습니다. 예. 자, 민주당 얘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많은 성폭력 피해자를 변호한 이력으로 논란이 됐던 조수진 변호사가 결국 서울 강북을 후보직을 자진 사퇴를 했습니다. 앞서 저 변호사가 사과를 했고 또 민주당도 공천 취소 가능성에는 선을 그었었는데 어제 자정이 넘은 시각에 전격 사퇴를 했습니다. 이 배경 뭐라고 봐야겠습니까? 일단은 뭐 정치적 부담이 개인한테보다는 당에 미칠 영향을 좀 많이 고려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있어서 분명 뭐 국민 눈높이나 여러 가지 사안에서는 맞지를 않는 부분도 있었다. 다만 또 억울한 부분도 있었을 거예요. 변호인으로서 어떤 그 변론을 할 때 가려가면서 할 수 있는 상황은 또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뭐 좋은 사람만 변호를 하고 나쁜 사람 변호를 못 받는다. 이건 헌법의 정신에도 맞지 않고 누구에게나 변호를 받을 권리가 있는 것인데 그런 측면에서 저는 비판을 받아야 되나? 저는 그렇게 주장했습니다. 다만 변론 과정에서 그 내용 자체가 다소 좀 부적절한 부분이 있었다라는 것은 뭐 당연히 저도 같은 입장이고요. 그런데 왜 사퇴를 했냐면은 조수진 변호사 얘기를 들어보니까 당에 이 부분에 있어서 부담을 주는 것은 본인한테도 조금 견디기 힘든 부분이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래서 그런 결정이 있었던 것인데 지금 조수진 변호사 건을 놓고 이게 사퇴가 이루어졌잖아요. 그래서 쭉 살펴봤어요. 근데 이번에 여야 보면은 변호사들 출신들이 엄청 많습니다. 그러면 그 변호사들이 변호했던 목록을 쭉 나열을 해서 과연 성범죄자, 집단 성범죄자 이런 부분을 다 하나씩 가리면 과연 누가 자유로울까? 누가 돌을 던질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뭐 예를 들면은 저기 그 양천 갑에 출마한 구자룡 비대위원 후보죠. 그분도 보면은 집단 성범죄에 대해서 변호를 했어요. 근데 물론 거기는 이제 대표 변호사 하다 보니 옆에서 도와줬다는 겁니다. 그러면 당연히 변호사들은 승소하려고 변호하지 패소하려고 변호합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그럼 거기에 대해서 심신미약을 주장하거나 형을 낮추기 위해서 여러 가지를 한단 말입니다. 그러면 그것도 성범죄자를 변호했기 때문에 자격이 없는 것입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아쉽기는 하나 당을 위해서 큰 결단을 한 조수진 변호사에 대해서는 또 나름대로 또 인정할 수밖에 없다. 좀 그런 말씀드립니다. 네, 당을 생각한 결정이었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조수진 변호사가 결국 자진 사퇴를 했습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자진 사퇴라기보다는 당의 압박이 있었겠죠. 민주당에서 공천을 줬는데 친명이라고 해서 공천을 줬는데 철회하는 경우 같은 지역에서 두 번쯤 나왔잖아요. 얼마나 발언이 셌으면 민주당에서 웬만하면 넘어갈 건데 공천을 취소하는 지경까지 갔느냐. 내용을 보시면 알아요. 뭐 집단 성폭행이라든지 정말 국민들이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그런 범죄에 대해서 범죄 피의자에 대해 변호를 했다는 사실만 가지고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이분이 변호한 그 논리들을 보면은 상상할 수 없는 얘기들을 해요. 초등학생이 성인에게 어떤 성폭행을 당해서 성병이 걸렸는데 그걸 변호하는 과정에서 아버지한테 당했을 수도 있다는 논리를 하는 변호사를 우리가 국민의 대표로 내세워야 하는 게 맞습니까? 그 질문 하나만 들어도 아마 거의 모든 국민들이 안 된다고 말씀하실 겁니다. 그것이 어떻게 다소 뭐 상식을 넘어갔다 이런 다소라는 단어를 쓸 그런 상황이 아니라는 것은 너무나 잘 아실 테니까 민주당에서 어쨌든 조수진이라는 저 변호사에 대해서 공천을 결국 취소한 형태를 띈 것은 그래도 잘한 거라고 저는 칭찬해주고 싶습니다. 네, 정봉주 전 의원에 이어서 조수진 변호까지 낙마를 하면서 공석이 됐던 서울 강북을 지었고 오늘 한민수 대변인이 전략 공천이 됐습니다. 경선 차점자였던 박용진 의원은 이번에도 배제가 됐는데 그런데 이 한민수 대변인이 친명 아니냐 이런 지적에 대해서 이재명 대표가 이렇게 답을 했습니다.
한심한 이야기다. 한민수 대변인이 친명이라면 지금까지 경선 기회도 주지 않았겠느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박용진 의원이 다시 한번 배제되고 한민수 대변인이 전략 공천된 것 이건 어떻게 봐야겠습니까? 일단은 뭐 그 전략공관위원장이 설명하셨더라고요. 안규백 전략공관위원장이 라디오 인터뷰에서 얘기를 하셨던데 차점자를 고려하지 않을 수밖에 없다. 그런 기준이 아니다. 예를 들어서 두 번이나 경선을 치른 상황에서 이미 패배를 한 후보를 올린다는 것도 부담이 될 뿐만 아니라 하위 10%를 받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 후보 자격을 주어진다는 것들이 전체적으로 당 전략에는 도움이 안 된다라고 했던 것 같고요. 한민수 대변인 받을 만하죠. 왜냐하면 당에 오랫동안 헌신을 해왔고 대변인으로서 정말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문제하자면 이재명 대표와 함께 민주당에 대한 여러 가지 사안들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당무와 그다음에 당에 대한 입장들을 알려왔어요. 그래서 한민수 대변인이 왜 받지 못했지라고 다 의아한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당에 오랫동안 헌신해 왔으니까요. 그래서 저는 그 부분에 있어서는 안 받을 사람이 받았다면 친명이네 아니네 논란이 있을 수 있으나 당연히 이 정도 당에 헌신했던 사람이 뭐 말하자면 이게 일부러 한민수 대변인을 주려고 만든 공간이 아니잖아요. 갑자기 이 일을 뭐 억지로 만들었습니까? 생겨난 자리에 우연치 않게 열렸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그냥 우리가 말하는 관운이라고 해야 됩니까? 그냥 그런 게 열렸다고 봐야죠. 근데 자격 시비 논란은 매우 한민수 대변인에 대해서 뭐 이렇게 따진다는 것은 무의미하다. 좀 그런 말씀드립니다. 네, 유인석 대변인. 한민수 대변인이 친명이 아니라고 이재명 대표가 얘기하니까 굉장히 한민수 대변인 입장에 당황할 거예요. 저는 한민수 대변인하고 방송을 한 수백 번 한 것 같습니다. 지난주에도 똑같은 그 자리에 있었잖아요. 당연히 친명이죠. 근데 그럼 지금까지 왜 경선 기회조차 안 줬냐 하는 이 말은 궤변이에요. 친명 챙겨줄 사람이 너무 많기 때문이에요. 그만큼 세력을 공고하게 구축하고 있는 이재명 대표의 민주당이라는 겁니다. 비례로 가나 이런 생각도 저는 했었습니다. 그런데 결국 이제 광복 올라갈 때도 사실은 조수진 후보 될 때 이미 언론지상에 보도가 됐었잖아요. 한민수 아니면 조상호 둘 중에 갈 것 같아 했는데 갑자기 뭐 유시민 전 장관이 추천했는지는 몰라도 조수진이라는 분이 갑자기 후보가 돼서 그 박용진 후보를 많이 이기고 뭐 됐다 여기까지 간 거 아니겠습니까? 그 계획이 틀어진 거죠. 그렇다면 다음 순위는 친명 한민수가 되는 겁니다. 아주 당연한 귀결인데 그것이 마치 어떻게 하다 보니까 우연이 된 것이고 친명이어서 된 게 아니라는 식으로 얘기하려다 보니까 이재명 대표가 말실수하신 거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예, 지금까지 국민의힘 윤희석 선임 대변인, 더불어민주당 서용주 상근 부대변인과 이야기 나눴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